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한 달에 간병비가 한국의 최근 기준으로 5,600만 원 정도 필요로 하고요. 예금금리 4%로 보면은요, 총 18억 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을 늙게 만드는 습관 탑 8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하지만 3번부터 8번은요, 다 비슷했어요. 수면 부족, 그리고 운동과 활동이 부족한 것, 가속도와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 비싼 영양제가 아니고 비싼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을 출간한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관리로 얻는 이득에 대해 잠깐 말씀해 드리면요, 제 93세 실제 환자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쁜 폴더를 옆에 이렇게 차시고요, 안녕하세요 닥터님 하면서 딱 점잖으시게 앉으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은요, 속 안에는 이제 전립선 암도 있으시고 심장 스텐트도 있으시고 인슐린까지 맞으시는 당뇨 환자세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멋지게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은 꼼꼼함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노트장을 주셨는데요, 프린트지가 아니고요, 손 글씨도 아니고요, 타이프라이터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탁탁탁탁탁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번 주에 관리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 꼼꼼함이 있었기에, 그 젊음부터 시작을 하셨기에 그렇게 93세까지 복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듯이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앞으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느낌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한 달에 간병비가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신 분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한국의 최근 기준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필요로 하고요. 총 예금금리 4%로 가정을 해서 보면은요, 총 18억 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또 따로 추가하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일해가지고 20억 벌었는데 그거 다 간병비로, 병원비로 다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직업적으로 은퇴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 관리했을 때, 은퇴할 때도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20대, 30대, 40대, 50대. 안 그래도 40대, 50대부터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요새 감사하게도 가속노화, 저속노화, 식단과 습관에 대해서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젊은 20대, 30대들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내 생체 나이,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나이는 45세인데 건강 나이는 35세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를 한 거는 이제 무려 10년 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능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지 측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년씩 늙으면 정상이고요, 1년에 1.2, 1.3 올라가면서 점점 빨리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천천히 0.8, 0.7 이렇게 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리처럼 여러분들이 20세부터 0.7년씩 늙는다고 보세요. 더 오래 산다는 거가 장점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내가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정을 끝까지 즐기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노년내과를 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80대, 90대 분들까지 많이 돌봐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점들은, 제가 조금만 이분의 삶에 일찍 들어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나이가 젊었을 때 시작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늙게 만드는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유전학 검사를 통해서 내 생체 나이와 내 노화 속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기술을 가지고 많은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지 아니면은 젊게 만드는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가속노화 속도를 측정하는 이 스킬을 가지고 의학 저널에 순위를 매겼을 때 2, 3등을 다투는 JAMA라는 저널에서요. 2024년에 실렸습니다. 총 19가지 습관들 중에서 8가지 습관들 탑 8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expect 예상을 하셨다시피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하지만 3번부터 8번은요 다 비슷했어요. 큰 허리둘레 치수, 높은 체지방, 높은 중성지방, 당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3번부터 8번에 나오는 요인들은요, 수면 부족, 식습관 관리가 안 된 것, 그리고 운동과 활동이 부족한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연구가 된 것들 중에서 이 습관들을 개선했을 때에 저속 노화가 됐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가속 노화를 막는 방법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아, 나는 등산을 하기 때문에 가속 노화를 막아. 아니면은 나는 이런 영양제를 먹기 때문에 감속 노화를 해, 저속 노화를 해 라고 주장을 했지만은요, 이제는 내 속도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어떤 습관을 통해서 가속 노화를 막는지 연구가 됐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30대의 엑시트를 먼저 하시고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건강 노화, 가속 노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얼리 엑시트를 하시고 자기 몸에 많은 투자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1년에 그분은 0.54년씩 늙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조금 제한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3등을 보면은요, 데니엘 루이스라는 분은 35세 변호사입니다. 그분은 습관만으로도 0.7년으로 달성을 가능했고요. 또한 데이브 파스코라는 61세 남성분도요, 근육줄인데 그분도 47세의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비싼 영양제가 아니고 비싼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개선을 하면은 내가 점차 천천히 늙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뿐만이 아니라 시리즈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식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수면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습관들을 조금씩 더 개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과 식습관은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면은 반복적이거든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습관은요, 참 재밌으실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배우는 것, 그리고 무산소 근력 운동 배우는 것, 그리고 밸런스 운동 등등 스포츠, 골프, 테니스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많이 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세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이제 저도 의대생으로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한 직접 진료를 하면서도 의사로서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는 자세는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그 앉아 있는 자세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없어지면서 무슨 질병이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허리가 망가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척추관 협착증 있으시다고 해서 다들 MRI 찍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디가 뭐 몇 번이 막혔다를 검사를 하고 싶으시고 이제 주사를 맞아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옆으로 가서 아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를 하면서 엉덩이 근육이 정말 얼마나 없는지를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엉덩이 근육을 관리를 해드렸을 때 정말 놀라세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들으셨던 그 아버님이 더 이상 물리치료와 엉덩이 근육 운동으로만 해서 수술을 피하게 되셨어요. 또한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가슴 근육, 등 근육, 허벅지 근육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를 맡기도 하거든요. 혈당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부족하고 모자르다 보면은요,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집니다. 당이 근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복도는 혈액 안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인슐린 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여러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 이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여러분들 혈당 스파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식사 후에 당이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버블티를 먹으니까, 와, 혈당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 말고도 이제 식후 지질, 대사도 중요합니다.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 먹은 지방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2시간째 가장 피크고요. 4시간, 6시간째쯤 되면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8시간,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높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식습관이 내 노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슨 내가 담배를 먹는 것도 아닌데 내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음식이 건강을 해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음식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이거를 해소를 하는지, 내 대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나한테는 안 와. 식후 중성지방 올라가는 거? 나한테는 안 와. 이렇게 멋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후 변화들이 여러 번 나타나다 보면은요, 자그마한 염증들이 생깁니다. 그 자그마한 염증들이 일주일,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요, 점점 쌓이게 되면서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inflammation과 aging을 합쳐서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염증 노화라고도 생각을 하죠. 예전 롱제비티 학회 쪽에서는 이제 노화의 가장 주된 범위는 염증성 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어떤 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지도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저속노화 식단이 요새 많이 알려져서 참 감사해요. 예전에는 제가 지중해 식단 드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셨는데 요새는 잘 아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내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유산균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의 오직 2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 때 좋아지는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추를 먹었을 때 상추를 좋아하는 유산균, 깻잎을 먹었을 때 깻잎을 좋아하는 유산균, 오이, 당근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많이 다른 문화에 있는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 식사에 특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저녁 식사로 하면은 한식이잖아요. 얼큰한 국물 땡기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건강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놀라, 여러 가지 씨앗류, 햄프시드, 치아시드 여러 개 이제 그릭 요거트에 넣으셔서 먹으시면은 참 건강해지겠고요. 발효식품 중에서는 또한 김치도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어떤 트럭 운전수 분이신데요. 한쪽 피부는 완전히 노화가 되셨고 한쪽은 이제 탄력이 탱탱하신 분인데요.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자외선이죠. 이 자외선 노출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우리 피부는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제 선생님 저는 이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햇빛 정말 거의 안 보고 계속 실내에 살아요. 그런데도 이제 선스크린 발라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자외선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외선, 그러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따스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따스함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다 차단하셔도 되고요. 자외선 차단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따로 드세요. 어차피 피부 노화 만들면서 주름 많이 생기고 피부암 생기니까 비타민 D 드시면 됩니다. 제가 틱톡에 800만 구독자를 거느리시는 이제 멋있는 앤서니 윤이라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한국계 분이신데 미국에서 활동하세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나는 너무 여태까지 겉면을 건강하게 젊게 만드는 데만 치중했다. 이제부터는 좀 내면까지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반대였거든요. 내과에서로 맨날 속만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방에 들어가서 와, 이 아버님 정말 건강하신데요? 어머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피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블락 외에도 이제 콜라겐, 레티놀 이런 성분들 잘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3부에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스탠퍼드에서 팔로알토 올드머니 분들을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UCLA 남아서 노년내과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굳이 스탠퍼드에 간 이유는요. 올드머니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잘 들으시고 잘 준비를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돈 벌고 은퇴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똑같이 이제 건강 쪽에서도 잘 설계를 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요. 꼭 부러워하시는 게 하나 있으십니다.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건강이요. 남부럽지 않고요. 열심히 개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참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만큼 일처리 빠듯하게 하고 성과율 정말 좋은 분들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과로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주 5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35% 이상 증가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는 코티졸, 이제 스트레스성 호르몬은 당을 높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유발을 하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야근 때문에 스케줄이 망가지면서 불규칙적인 식사 때문에 내 장내 미생물도 망가지고 수면도 당연히 망가지게 되죠. 또한 근무뿐만이 아니죠. 이제 통근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보통 통근이 기본적으로 1시간 대부분 걸리시죠. 하버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통근 시간이 30분씩 늘어날 때마다 스트레스 지수는 8%가 상승을 하고 삶의 만족도는 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도 긴데 통근 시간이 길고 또한 집에 오면은 지치고 식사도 준비가 되어 있는 초가공식품으로 드시기 때문에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됩니다. 네, OECD 국가들 평균 1년에 1,70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90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평균보다 200시간이 더 많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유럽 쪽에는 시에스타까지 있어서 좀 덜 근무를 해서 그쪽 나라들보다는 한 500시간을 더 많이 일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국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이 이제 성실함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좀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대기업 쪽에서는 이제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이제 중요시한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 의료 쪽에서는 이제 여전히 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과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뒷받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 들어서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을 출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제 자신도 평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유산소 운동과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마음속에 불이 생겼어요. 끝없이 타고 있는 불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레지던트 의대생 때 머리는 많이 쓰고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요새가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간 매니지먼트보다 에너지 매니지먼트,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오늘 이만큼까지 빨리 끝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많아서 유산소 운동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페셔널 슬리퍼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전문적으로 예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업 있으시잖아요. 그런 직업을 하시면서 전문성 있게 내가 전문성 있게 책을 펴낸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전문성 있게 잠을 잔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일 거고 리스펙트가 많을 거예요. 만약에 전문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왔는데 서점 직원이 핸드폰 보고 있어 봐요. 그게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핸드폰 보는 거 끊고 내가 빛 조절 잘하고 카페인 조절 잘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수면을 전문성 있게 접근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한 번은 가족여행을 갔다 왔다가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출근 때문에 5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웠는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저희 짐이 잃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것은 이제 불을 다시 켜지는 않고 침대에서 바로 나와서 요가 매트를 딱 깔고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에 폼롤러까지 있으시다면요 꼭 활용하시고요. 저는 폼롤러를 사용하면서 근육 마사지도 하면서 후 쉼호흡도 크게 조절을 하고 한 10분이 지났을 때 거의 다 온 것 같다. 조금만 더 해야지. 마음 끝까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잤더니 잘 잤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요. 자꾸 마음 수련하지 마세요. 내가 몸 관리를 하면은요. 마음은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맨 포즈라고 있어요. 슈퍼맨 신드롬. 내가 이러고 앉아있는 것과 이러고 앉아있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자신감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시면은요 오히려 자꾸 몸을 단련하시고 내가 피로가 그렇게 많이 쌓였지 않다 그러면은 낮 시간에 내가 더 몸을 써야 되는구나 자꾸 생각하시고 머리를 과로하게 하지 말고 몸을 자꾸 과로하게 해서 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좋아하시죠? 또한 우사인 볼트도 그렇고 이제 테니스 계열의 또 로저 페더러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운동선수들 하루에 얼마나 주무실까요? 적어도 8시간, 많게는 11시간 주무십니다. 그만큼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퍼포먼스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 거는 생산성입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자면은 나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나의 승진 속도도 느려집니다.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눈 이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쪽에서도요. 잠을 못 자면은 심박동수가 계속 높아져 있습니다. 근력 운동 쪽에서도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내가 잠을 잘 자야지 근생성이 되는데 그것도 더뎌지고요. 또한 대사질환 쪽에서도 이제 잠을 잘 못 자면은 혈당 수치, 공복 혈당 수치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 피부도 4시간 이하로 수면을 잤을 때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20% 더 절감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을 이야기하면 치매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하룻밤 어르신들을 모시고 못 주무시게 일부러 해드렸는데 그리고 아밀로이드 펫 스캔이라는 뇌에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봤죠. 저희가 잠을 자면서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다 빼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안 되면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치매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환자를 봤을 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것들도 다 있으시지만 종합적으로 수면이 가장 먼저 치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잠은 잘 주무시는지 꼭 여쭤봅니다. 제가 의아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는 거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거는 에이지즘 같아요. 이제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잠을 잘 못 자겠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 제가 잘 인도해드리고 가이드해드렸을 때 10년째 드셨던 수면제들 다 끊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제가 멋있게 좀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 과정은요. 참 힘들어요. 제가 그 환자분의 몇 시에 자러 들어가시는지 중간에 몇 번 깨시는지, 왜 깨시는지, 깨셔가지고 뭐 하시는지, 침대에서는 언제 일어나시는지, 그리고 카페인은 언제 섭취하시는지, 수분 섭취는 언제 하시는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여쭤봐야 됩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시고요. 하지만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이런 수면 습관을 지키면은 잠을 잘 잔다 라고 착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수면 습관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수면 습관 리스트 드리면서 따르세요. 왜 못 따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의사들이 이런 수면 습관을 왜 권장을 하는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온도요. 심부 온도. 저는 좀 기억나는데 이제 옛날에 90년대에 여름철에 9시 뉴스를 보면은 다들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철에 밖에 나가서 자고 있어요. 그때는 에어컨이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였고, 지금은 이제 에어컨이 많죠. 그만큼처럼 사람이 몸이 더우면 잠을 못 자요. 그러면은 또 보세요. 캠핑을 갔는데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멜라토닌이 상승을 하면서 바로 잠이 오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멜라토닌이 점점 올라가면서 또 뭐가 일어나면은요, 해가 진 것 때문에 전체적인 온도가 낮아지고 내 체온이 떨어지면서 살짝 추워서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다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온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러 체온을 좀 바꿔줍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밤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은 나른해져 가지고 더 잘 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15분 이상 정도 하시면은 요 심부에 있는 온도가요, 이 혈관이 따뜻해짐으로써 팽창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샤워장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발해져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을 딱 재면은 1에서 2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내가 온도를 좀 조절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일부러 밤에 샤워하셔도 좋고, 어떤 한 연구에서는 족욕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카페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멜라토닌은 잘 아시는데 아데노신은 잘 모르십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차단제입니다. 아예 차단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당분간 차단을 합니다. 좀 복잡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데노신은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피로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데노신을 일부러 쭉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너무 피곤해, 아데노신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진료해드리는 이제 70대, 80대, 90대 분들은요, 다 은퇴하셔가지고요, 아데노신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더 육체적으로 더 아데노신을, 피로감을 더 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감이 오셨죠? 아데노신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커피는 아데노신을 당분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로기한 상태로 좀 개운하지 못해요. 그때 카페인을 마신다고요, 잠이 깨는 게 아닙니다. 내 피로감을요, 나중에 가져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은, 내가 바이오리듬을 맞춰서 운동과 식습관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서 수면 자체만 좋게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 커피 안 드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카페인을 마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잠깐 미뤄왔던 아데노신이 확 찾아올 거예요. 그게 카페인 크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좀 얼추 맞추다 보면은요, 9시, 10시쯤에 카페인을 복용을 하시면은 저녁 6시쯤에 카페인 크래시가 옵니다. 딱 퇴근 시간하고 맞춰서 내가 좀 피곤하지 않다, 좀 내가 이제 릴렉스 해도 돼야 되는 시간까지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카페인으로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내 자신, 내 수면을 다시 재충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카페인은 잠깐 미룬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되시죠? 네. 이제 아데노신 말고도 여러분들 참 익숙하신 멜라토닌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멜라토닌은 이제 아무리 복용해 봐도 잠이 잘 안 오죠. 네,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수면을 이제 유도하고 처음에 킥스타트를 해주는 거지, 이제 수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살지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시차 적응할 때 멜라토닌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 있고요. 멜라토닌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빛의 밝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도 조절을 일부러 하라
노화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빛 조절도요 일부러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뜻은 블루라이트 차단하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햇빛입니다. 단위를 좀 아셔야 돼요. 빛의 밝기 단위는 저희 의사들은 럭스, LUX, 럭스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조명은 한 2000 럭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커튼을 제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고 제쳐도 한 2000에서 3000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요, 몇천 럭스게요. 1만 럭스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강한 햇빛은요, 2만 럭스입니다. 이게 4배, 5배나 차이가 되는 빛의 밝기예요. 사람들이 참 햇빛을 간과를 하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만 제치고 창문만 열고 일상생활 시작하지 마세요. 가능하시다면 한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그 일조량을 받으세요. 1만 럭스의 힘을 받다 보면은요, 멜라토닌은 싹 없어집니다. 시작하는 멜라토닌도 중요하지만 밤에 없애는 멜라토닌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멜라토닌 관리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빛의 밝기를 잘 이해를 해서 멜라토닌을 조금 더 깊게 관리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